다큐 리뷰 시간입니다. 신지우의 킬러 콘텐츠 다큐 리뷰. 실제 범죄 사건이 다큐로 취재돼서 나온 방송을 보고 그걸 리뷰하는. 일단 오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의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아마 여러분의 나이는 50대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저도 잘 몰라야 하는데 마술을 했잖아요. 마술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는 익숙한 사람이고요. 유리 갤러, 자기 초능력자라고 어느 날 나타났어. 이 사람의 주 능력이 뭐냐? 뭔 포켓몬스터 같이 능력이 있어. 염동력을 쓸 줄 안대요. 염동력은 무엇인가? 물체에 손을 대지 않아. 그리고 그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말하거든요. 그 능력을 이 사람은 숟가락 구부리는 걸로 많이 보여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84년도인가 TV에 출연해가지고 당장 여러분 주방에서 숟가락 하나 들고 오세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초능력자가 돼서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TV 보는 우리한테 최면을 걸었습니다. 구부리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또 퍼포먼스가 좋았어. 숟가락 구부리기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방송국으로 전화를 줘라. 이런 멘트까지 한 거야. 그 다음날 신문, 뉴스 난리 났어요. 실제로 유리 갤러와 같이 초능력이 나한테 나왔다. 방송국에 전화 왔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지, 전국적으로. 사실 유리 갤러가 자기는 초능력자랍시고 보여준 거 있어요. 시계바늘 막 빠르게 지나가기, 나침반 돌리기, 다 마술 기법입니다. 아직도 초능력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술사예요. 그때 진짜 나도 숟가락 구부렸는데요? 초능력 아니에요? 돼. 마술 기법상 가능해. 여러분도 TV를 보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구부리게 할 수 있는 그 마술 기법이 있습니다. 마술은 그 정도까지가 가능해요. 방송국에 전화해서 진짜 초능력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다 인간 심리를 이용한 쇼맨십, 무대 기술이라고. 마술 교본에 애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게. 마술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리 갤러의 퍼포먼스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고 유리 갤러 자체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소개하는 책에 오래전부터 등장하고 있었고요. 지가 그냥 업계에서 좀 이제 안 팔리니까 초능력자 마케팅을 했을 뿐이라고. 그게 이제 좀 문제화 됐던 거지.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럼 뭐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가 초능력자라고 하고 숟가락 막 꺾고 다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마술은요, 이미 단어 자체에 속이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속이기로 하고 속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유리 갤러씨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숟가락 몇 번 꺾더니 자기한테 이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만큼 돈만 내래. 이걸로 엄청 학원생들 모강해가지고 부자 됐어, 돈 벌어가지고. 근데 초능력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기친 거지.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유리 갤러에게 놀아났다 이 말이에요. 유리 갤러가 전성기였던 70년도, 80년도 이 새끼가 왜 헤쳐먹을 수 있었던 거냐? 그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오컬트라는 게 유행이었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관심이 많았고, 초능력자라는 사람도 유리 갤러만 있던 게 아니에요. 폴켄슈타인 부부 이런 사람들도 유명해.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진짜 초능력자인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검증을 또 통과했으니까 진짜로 생각되고 유명해진 거 아니야. 이 검증을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만 했어, 그때 과학자들. 그동안의 저의 상식을 깨는, 도저히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마술 공연을 봤으니 당연히 자기들은 알 수가 없지. 마술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다양한 순간순간들을 계산하고 공연에 이용하거든요. 다방면으로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고 안 속고는 공부를 얼마나 했냐, 얼마나 학술적으로 지식이 깊냐 상관이 없어요. 정상적이면은 유리 갤러의 마술에 속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마술이야말로 진짜 과학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라는 거예요. 무대, 조명, 음악, 심리 기본이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많아야 돼. 아는 게 정말 많아야지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간만에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나서 말이 많아지는 건데, 오컬트가 그 당시에는 인기였고, 이 시기에 나왔던 영화들도 보면은 엑소시스트,
고스트버스터, 뭐 엑스파일, 멀더, 나예요, 스컬리, 어디에요? 이런 거 있잖아. 초자연적인 현상, 악마, 초능력, UFO 이런 게 방송 매체들의 주 소재였다고. 이런 시대에 유리 갤러 마냥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여자애가 있다 이거예요. 얘입니다. 유리 갤러가 한창 기승이던 1984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사는 14살 크리스티나 레쉬의 이야기를 할 건데, 지 말로는 그래. 자기는 윤겔라 마냥 염력이 있어가지고 집안의 물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전원 코드 없이도 뭐 TV, 라디오,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포켓몬스터의 윤겔라가 이 유리겔러에서 따온 캐릭터입니다. 자, 근데 우리 크리스티나 아직 어려서 그런지 능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를 때 갑자기 튀어나온대요. 자, 이 사진을 봐봐요. 초능력자 소녀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다가 이 전화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찍은 거야. 기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전화기 날아가는 순간을 목격했고 크리스티나의 초능력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쓴 거지. 이때 헤드라인이 콜럼버스의 여중딩 초능력자로 밝혀지다 막 이런 제목으로 냈어. 안 그래도 오컬트에 관심 많던 시기에 여중생 초능력자라니 귀하잖아. 바로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얘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이때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게 텔레파시, 투시력, 예지력, 염동력, 유체 이탈이나 뭐 임사체험. 임사체험은 사람이 죽기 전에 겪는 현상이래요. 뭐 죽어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갖고 내가 공중에서 떠가지고 누워있는 나를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뭐 폴터가이스트, 빙의, 강령술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들었거든. 근데 대부분 결론이 같아요. 과학적으로 이 원리를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현상 자체는 내가 직접 목격한 실제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들은 모르는 마술 기법이니까. 자, 그래서 한때 미국을 난리나게 했던 우리의 크리스티나는 지금 뭐하고 살아요? 일단 조지아주 호킨스빌이라는 곳에 있대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교도소가 있거든. 플라스키 주립교도소라고. 얘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 범죄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 짓을 했길래 깜빵이가 있냐는 거야. 자기 딸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티나라는 살인범이 된 초능력자의 이야기를 알아보겠다 이 말이요. 자, 진짜 오랜만에 또 플릭스가 아니고 훌루에서 찾은 다큐입니다. 제목이 악마, 구원자라고. 영어 제목은 데몬스 앤 세이비어스래. 씨발 제목 봐, 중2병 존나 왔네. 2023년도에 나왔고요. 나온 지 꽤 됐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거 소개한 트루크라임 유튜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점했습니다. 한 편에 50분씩 3부작으로 나왔어요. 아, 좀 기네. 이거 언제 다 봐? 이러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편마다 주제가 달라요. 1부랑 2, 3부의 성격이 달라. 1부에서는 처음에 말한 대로 사건이 아니라 크리스티나의 능력, 이 새끼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범죄 다큐랑은 진행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크리스티나의 사건은 초능력, 지가 갖고 있다는 초능력이랑 관련은 없어요. 사건만 알고 싶으면 1부는 그래서 안 봐도 되는데 이게 또 2, 3부를 이해하려면은 1부의 이 크리스티나 과거를 알아야 좋거든. 영상 딱 눌렀어. 조지아주 호킨스빌의 플라스키 주립교도소에서 온 전화로 다큐가 시작합니다. 전화 건 사람이 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범죄자인데 얘가 크리스티나 같아요. 오늘은 내 딸의 기일이에요. 이러는데 자막으로는 기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대사의 그 단어는 살해당한 날이라고 말해요. 내 딸이 살해당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자막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나중에 얼핏 나와. 자기는 인생의 반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뭐 별로 말할 게 없는 인생을 산 것 같대. 하지만 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표정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화면이 1984년으로 돌아가요. 자, 1984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크리스티나 14살 때인데 초능력 막 터지던 시기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고요, 얘가.
시계 알람 듣고 일어나는데 일요일이야. 아, 오늘 학교 안 가니까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시계가 자꾸 울리잖아. 짜증나가지고 시계를 끄는데 전선을 뽑아. 무슨 시계에 코드가 달려있더라고. 그 시대는 그랬나 봐. 문제는 시계 코드를 뽑았는데도 시계가 계속 울린다는 거지. 크리스티나는 이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뭐 고장났나 보다 하고 일어난 김에 거실 내려가서 TV를 봐. 근데 TV도 이상한 거야. 아이 씨발 뭐야, 나 디즈니 만화동산 봐야 되는데 채널이 막 지 혼자 돌아가요. 관심도 없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화면 상태도 지지직거리고 뭐 모르겠어, 이상해. 이럴 때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 라는 선인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크리스티나가 TV한테 야 정신 좀 차려라 뒤통수를 막 후려갈겼지. 그 소리에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야 티나야 너 TV 망가지면 네가 살 거냐? 혼내고 너 오늘 TV 보지 마라. 코드를 확 뽑았거든? 엄마가 뽑았어. 근데 TV가 다시 켜져요, 지 혼자. 또 지지직 거리면서 뉴스 나왔다가 디즈니 만화동산 잠깐 나왔다가 지 맘대로야. 여기에 이어서 바꾸 레이스. 갑자기 주방 찬장에 서랍들이 막 한꺼번에 열리더니 안에 그릇들, 컵들, 지들끼리 다 나와서 바닥에 떨어져. 스탠드 조명 켜졌다 꺼졌다 해. 책장에 책도 알아서 떨어지고 온 집안이 난리야. 이게 이날 처음 있던 일도 아니래. 그래서 티나 엄마가 야 티나야 너 때문에 집에 귀신 들렸다. 바로 친하게 지내던 목사를 데려와서 티나를 엑소시스트 해버립니다. 사실 티나는 친딸이 아니에요. 2살 때 입양해온 애래. 양부모인데 부모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 사람들이고 진짜 영화 엑소시스트 내용 같잖아. 이러니까 티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섭고 알 수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달갑지가 않은 거야. 집에 진짜 사탄 들린 것 같았겠지. 자, 여기서 티나의 친구인 진이라는 여자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뭔 포크랑 숟가락을 한 바가지 싸들고 나왔어. 다 티나가 어릴 때 구부린 것들이래요. 티나의 능력을 여러 번 본 사람으로 지금 나와서 인터뷰해주는 건데 유리 갤러는 숟가락 중간만 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초능력계에서도 좀 약간 MG야. 휘게만 하지 않아. 난 남들과 다름을 추구한다. 아예 그냥 둘둘 말려있고 막 휘어있고 꼬여있고 난리야. 이거는 사람의 완력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구부리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힘세면은 되겠지만 많은 건 안 된다는 거지 도저히. 이걸 14살인 여자애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세트를 해버렸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띄우기도 하고 이동시키고 손대지 않고 막 변형시키고 막 그런 능력들을 다 봤대. 티나에게 어느 날 이 능력이 생겼고 더 문제는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튀어나와서 곤란해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 능력이 나온 뒤로 집안이 맨날 난장판이었대요. 자기는 그냥 앉아서 할 거 했을 뿐이야. 근데 어디서 테팔 후라이팬 날아와갖고 내 뒤통수 후려칠 수도 있고 무서우니까 가족들이 아예 생활이 안 돼. 여기에 독실한 기독교 부모들은 그냥 악령에 씌웠다는 속편한 해답밖에 안 내리고 애를 악귀 취급하고 티나 능력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대요. 뭐 어디서 좋은 거 사다 먹이고 용한 목사들 막 갔다가 막 다 퇴마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어때? 이 집에 초능력자 산다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소문에 작가랑 기자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티나가 능력은 있지만 조절은 못한대잖아. 뭐가 언제 날아오고 켜질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사람들이 취재하려고 찾아는 왔는데 현상을 봐야 뭘 진단하고 의사, 과학자들도 진찰할 수 있는 거잖아. 왔다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 한 5시간 기다리다가 아, 오늘은 안 나오나 보다 하고 그만 접죠. 이러고 짐 싸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기가 날아와 버려요. 그렇게 찍힌 게 이 장면입니다. 이게 심지어 올해의 사진으로도 뽑혔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전국적인 유명인이 돼버렸고 자고 일어나니까 인플루언서 된 거지. 그 뒤로는 차라리 염력 터질 때가 더 나았대요. 학교만 가면 애새끼들이 제 마녀다, 별종이다. 야, 뭐 해봐라. 내 눈을 바라봐라. 너 공중부양 되냐? 하도 괴롭혀가지고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어. 가족은 처음부터 얘 능력을 싫어했으니까 뭐 학교를 가나 집을 가나 그냥 왕따 인생이고 진짜 골치 아픈 거는 염력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오컬트 씹덕들끼리 막 와가지고 애를 연구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할배는 윌리엄 롤이라고 초자연 연구재단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연구하는 초심리학자예요. 티나를 너무 연구해보고 싶다는 거야. 아예 이 집에 들어와 죽치고 생활을 같이 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쓴 책이야. 그때 윌리엄 박사 조수가 다큐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하는데, 티나가 겉으로 보면은 명랑하고 평범한 여자애인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여중생이 살고 있다기에는 너무 우울했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대요. 애도 14살답지 않게 철이 덜 든 느낌이고 사람들 관심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고, 여기서 대충 느낌 오지 않습니까? 유리 갤러가 숟가락 구부리는 거 따라해서 성공한 사람들 방송국 전화 달라고 했잖아. 그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린 애들이에요. 부모들이 어이구 우리 애가 초능력 생겼다고 막 근들갑 떨면서 방송국에 대신 전화를 해줬던 거야. 입양된 애다 보니까 양부모 입장에서는 불쌍한 애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여태 키워줬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유대감이 정작 중요한 거 아니겠어? 부모가 강압적인 사람들이래. 80년대니까 부모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일 수밖에 없잖아. 애들 마음 읽기, 애들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기, 이런 게 어딨어요.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손에 잡히는 옷걸이, 효자손, 빗자루, 뭐 쌀이나무 이런 걸로 애를 좀 훈육하면서 때려 키웠대. 티나 위로도 오빠가 하나 있어요. 이 새끼는 티나가 12살 때부터 성추행을 했어. 엄마한테 알린 적도 있어. 근데 오빠는 친아들이잖아. 지 새끼 감싸면서 티나한테 야, 너 왜 거짓말하냐? 관심 받으려고 이거 별짓을 다 하네. 오히려 티나만 혼내고. 근데 이 티나 오빠라는 새끼는 몇 년 뒤에 또 성폭행 다른 데서 저질러갖고 감옥 갑니다. 거기서 지 모가지 메고 죽었어요. 티나의 가정사가 이렇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윌리엄 박사 입장에서는 티나의 염력만이 궁금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티나의 초능력을 생각해보자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 주작을 한 거냐? 부모 관심 끌라고 그런 게 아니냐는 거지. 윌리엄 박사는 실제 능력이라고 믿은 것 같아. 믿고 사실이라는 검증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예 집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관찰하는데 희한하게 윌리엄 박사가 볼 때는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 난장판에 헤이 끝판왕 차례 제임스 랜디라고 은근히 재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던 할아버지고요. 원래는 마술사야. 근데 어디 혼자 오지 여행 갔다가 환자들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유사 민간 요법만 받다가 죽는 걸 많이 봤어. 그리고 이런 새끼들 조져야겠다고 나선 양반입니다. 예전에 호기심 천국에서 초능력자 나타나면 100만 달러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임스 랜디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랜디의 재단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이거 계속 하고 있어. 누구든 시벌 초능력 보여주면은 100만 달러, 세금 공제 없이 그냥 받아갈 수 있다 이거야. 3단계 검증을 통과하면 되는데요. 아직도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임스 랜디가 오호, 내 소문 듣고 와수다. 티나의 능력이 진짜라면 내가 100만 달러 도네이션 하겠다. 근데 난 그거 가짜인 거 다 뭐 이렇게 좀 꺼드럭대는 거야. 제임스 랜디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끝판왕이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니까 이게 판이 커졌어. 티나는 이제 어떻게든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가지고 기자들 더 몰려와가지고 능력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근데 씨발 아직도 능력이 조절되지 않아갖고 마냥 기다려야 돼. 9시간 지납니다. 지금 누가 초능력 보자고 기약 없이 9시간을 기다리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초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았을 때고 또 다들 순진하기도 했고 너무 능력이 안 나오니까 다들 촬영 포기하고 누가 잠깐 저기 나가서 담배 한 대씩 들어줘. 그러면서 카메라를 내려놓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스탠드가 쓰러졌어. 다들 놀란 거야. 다행히 카메라를 켜둔 채라 이 장면이 찍혔습니다. 바로 테이프 확인했지. 개 놀랐어요. 뭐가 찍히긴 했는데 이게 초능력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Watch again, this time in slow motion.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e camera recorded this kind of action. Similar movements occurred earlier. 스탠드가 쓰러지긴 했는데 지가 손으로 건드려서 쓰러뜨린 거야. 이 주작이 이제 걸린 거죠. 자, 제임스 랜디가 껄껄 웃으면서 곽철용 빙의해갖고 이 봐라 내 일할 줄 알았다. 누구니 임마 뭐 왕년에 초능력 검사 뭐 안 해본 줄 알아? 이러고 집에 갔어요. 자, 티나의 해명이 필요하잖아. 들어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따로 부르더니 야 티나야 9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을 봐서라도 네가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겠지 않겠니?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작을 쳤다는 거예요. 지가 인정한 건데 주작을. 그러면서도 계속 초능력은 진짜 가지고 있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 윌리엄 이 박사님은 노인네 스윗해가지고 아직도 티나를 믿고 있어. 얘 초능력 연구만 공개되면은 자기가 이제 돈도 벌고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다면서 아예 그냥 지네 연구실로 애를 데려가. 그래가지고 봐봐요. 뭔 심장, 박동기니 뭐 이것저것 다 붙여놓고 하나만한 테스트만 반복하는 거지. 근데 티나는 이 검사를 받는 게 의외로 좋았대요. 왜? 강압적인 부모 집에서 나와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야.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어때? 집에서는 미리 다 주작칠 세팅을 해놓고 저지르는 건데 여기서는 안 되잖아. 단 한 번도 능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윌리엄 롤 박사 밑에 제자들은 티나의 초능력은 그동안 자기가 부모에게 버려진 입양아라는 사실에 오빠에게 성추행도 당했고 부모들이 젖같이 키우니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능력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과학자들이 존나 스윗하네 진짜. 근데 이런 집에서 벗어났으니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이제 없으니까 능력도 사라졌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냥 애정결핍으로 인한 관종병이라고. 근데 시작부터 이 능력을 믿고 연구하니까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추측도 냉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 윌리엄 롤의 연구는 2년간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접힙니다. 티나는 이제 그냥 주장녀 별명만 얻고 집에 돌아갔어요. 부모는 가뜩이나 애한테 불만이 많잖아. 근데 초능력도 못 보여주고 이걸로 뭐 돈이라도 벌어오게 하고 싶었나 봐.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애 파양을 결정합니다. 티나한테 직접 말하는 거야. 야, 너 초능력도 안 나오고 나와도 걱정이고 뭐 안 나와도 걱정이고 못 키우겠다. 너 이제 내보낼랜다. 티나도 이제 야마가 돌아가지고 아 씨발 내 이렇게 살아야 돼? 날 파양당하느니 내 발로 나간다. 가출해버렸어. 그리고 떠돌다가 웬 남자를 만나갖고 결혼했네? 자, 근데 어때요? 도망친 곳에 낙원 같은 게 있습니까? 하필 이상한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가정폭력을 좀 당한 거야. 맞다가 도망쳤는데 이제 뭐 결혼 실패했잖아? 갈 곳이 또 없어. 처음에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근데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애가 생겼어. 모성애는 강한 거니까 정신 차리고 애라도 제대로 키워볼 생각을 갖게 되거든. 자기 지켜주는 남편은 없지만 엄마 역할이라도 이제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19살에 혼자 애를 낳았는데 딸이야. 이름이 엠버예요. 뭐가 어찌됐든 자식이 생겼으니까 애도 잘 크고 자기도 정신머리 건강하게 살아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납니다. 하필 애를 재워둔 방에서 불이 났어요. 이상한 거는 애 방에서 갑자기 불이 날 이유 같은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뒤늦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화재 당시에는 애부터 일단 구하고 봐야 되잖아. 애 끌어안고 집 밖을 나왔다고. 그리고 아까 친구인 그 숟가락 자랑하던 지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니, 너 없는 동안에 또다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막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가 악마 구원자, 이거 지금 리뷰하는 다큐 일부 내용이에요. 크리스티나의 어릴 때 얘기고 초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주작이 걸리면서 사기꾼 됐다가 결혼 망하고 현타 왔다가 애 낳고 이런 얘기들이라고. 사람들은 크리스티나가 이제 남 관심에 집착하는 관종이라 관심 끌려고 초능력 쇼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구인 지니는 진짜 자기는 여러 번 봤대. 진짜 여러 번 속은 거겠지.
그리고 앞에서는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일부 중간에 크리스티나 친부모랑 동생도 나옵니다. 사건 전까지는 서로 존재를 몰랐대요, 동생이. 동생도 나와서 말을 해. 집구석 보니까 씨벌 입양 간 게 진짜 다행인 거야. 엄마가 보니까 스피어 우먼입니다. 아빠는 뭐해? 포주야. 자식도 크리스티나 말고 여러 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손님 애들도 낳고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존재를 몰랐던 거지. 크리스티나가 2살쯤인가 막 크게 아픈 적이 한 번 있어. 엄마가 애 병원에 간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올 때 혼자 왔어요. 알고 보니까 씨발 애를 병원에 그냥 혼자 두고 나온 거야. 버렸어. 고려장 하듯이. 이때 크리스티나가 아동복지국으로 넘어가면서 새 부모 찾아 입양됐었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나오는 건데 크리스티나의 친엄마나 외할머니, 증조할머니도 집안 여자들이 다 초능력을 갖고 있었대요. 여동생은 어릴 때 뭐 할머니가 막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커피잔 움직이는 걸 자주 봤었대. 티나도 애 방에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우리 딸도 같은 능력이 유전됐나? 이런 걸 의심했었다는데 이게 다 진짜라면은 뭐 증명은 안 됐지만 초능력은 유전이 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초능력이 사실이냐 진짜 갖고 있냐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이게 다큐의 주요 내용도 아니니까 아쉽지만 알고만 넘어가자고. 자, 2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크리스티나의 메인 사건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티나가 나름 신경 써서 딸 엠바를 열심히 키웠어요. 싱글맘의 고딩맘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꼭 자기는 굶더라도 애 밥은 챙겨주고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 보면은 애는 뽀송합니다. 옷도 잘 빨아 입히고 머리도 막 신경 써서 빗겨주고 그런 티가 나. 다큐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자면은 엠버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티나에게는 두 번째 남편인데 이 사람 이름이 로렌스 보이어. 이때부터 크리스티나가 이제 크리스티나 보이어가 됐고 알려진 이름도 성은 보이어가 됩니다. 이번 새끼도 또 가정폭력이 있는 것이야. 남편이 체포되면서 이혼했거든요. 이게 1991년 4월인데 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딸이랑 오래된 친구죠. 이제 지니가 사는 동네로 이사했어. 캐럴턴이라고 시골이야. 서로 막 다 알고 지내고 동네 사람들끼리 그런 곳이라고. 외부인도 잘 오지 않는 곳이라 이게 동네 사람들의 텃세가 좀 있대요. 적응하기 힘들었다는데 또 친구가 여기 고향이잖아 자기는.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이 통하면 또 금방 다들 친해져. 그리고 싱글맘이니까 정부 지원 잘 나와가지고 집이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좀 이제 사는 게 괜찮아질 거 아니야. 바로 새 남자를 만납니다. 데이비드 헤린이라고 애 있는 돌싱남인데 자상했대. 크리스티나 같은 여자는 또 자상한 남자한테 금방 넘어가요. 진짜 왜들 그러니. 이 와중에 윌리엄 롤 박사는 여전히 크리스티나를 연구하고 있어 혼자. 전에 그동안 연구했던 별것도 없는 내용으로 책도 썼고 강연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당연히 크리스티나의 허락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크리스티나가 빡이 쳤지. 이때 지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티나야, 너도 책 내자, 엄마. 어?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잖아. 책 내면 꽤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윌리엄 저 노인네 말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가 정정할 수도 있고 애 양육비도 벌 수 있지 않겠어? 크리스티나가 좋다면서 당장 진행시켜 하네? 그날부터 얘가 하루에 지니 집에 가가지고 4-5시간씩 책을 써요. 지니가 사장 돼가지고 티나한테 월급 주는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월급을 왜 줬냐? 당장의 생활비가 급할 테니까 지니가 챙겨주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 크리스티나는 책을 쓰면서부터 가치관이 좀 달라졌대요. 나름 이제 사회생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 사회적으로 나도 이제 1인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긍정적으로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지.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애도 봐야 돼. 바쁘긴 한데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그렇다는 거지. 그동안은 인생이 좀 병신 같았는데 이제 좀 풀리나 싶었거든요. 1992년 4월 10일까지는 그랬어. 이제 사건 시작이지. 크리스티나가 이제 남친인 데이비드에게 딸 엠바를 맡기고 이제 지니 집에 또 글 쓰고 가는 겁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출근할 때는 없던 애 머리에 멍이 나 있는 거야. 남친한테 물어봤지. 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엠버가 차에서 혼자 뛰어내리다가 부딪혀서 생겼대. 애한테 물어봐도 차에 꽝했어 이러는 거야. 둘 다 똑같이 말하고 있고 뭘 의심할 게 없어 보이니까 사실 뭐 애가 어릴 때 안 다치고 크는 게 이상하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 날에도 또 남친한테 애 맡기고 갔다 왔는데 이제는 온몸에 상처가 나 있어. 야 뭐야 또 이러니까 남친은 애 핑계만 대요. 자기는 소파에서 잠깐 잤는데 그 사이에 엠버가 혼자 밖에 나갔다가 계단에서 굴렀대. 이때도 크리스티나가 좀 열받지만 아니 애가 뭘 할지를 모르는데 좀 문은 잠그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좀 앞으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며칠 지나요. 1992년 4월 14일인데 이날 데이비드가 원래는 출근하는 날인데 계속 집에 있는 거야. 티나가 또 별말 없어. 휴가 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근데 씨벌 이게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이걸 같이 사는 티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이해는 되죠. 티나도 아까 글 쓰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여유가 생겼다잖아. 반대로 직업을 잃는다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말 꺼내는 자체가 수치스러워서 잘 밝히질 못해 당장. 그런 건 이해가 돼. 암튼 원래대로라면은 데이비드가 출근하니까 티나가 이제 딸 데리고 지니 집에 가서 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마침 남친이 집에 있으니까 엠바도 혼자 잘 노는 것 같아서 놔두고 자기 혼자 금방 갔다 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낮 1시에 지니 집 가서 한 4시간 일하고 5시 반쯤 퇴근했어. 집에 가는 길에 근처 주유소에서 담배랑 음료수 사고 집에 도착했거든요. 주유소에서 담배랑 음료수 산 거를 왜 굳이 말하냐? 알리바이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자, 근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실제로 살던 집이에요. 데이비드가 밖에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마중을 나온 게 아니에요. 뭔 똥 마려운 개새끼 마냥 안절부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티나가 저 왜 저래? 하면서 차 세우고 내려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이 새끼 얼굴이 흑빛이야.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하니까 엠버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뭔 소리야, 씨발, 지금. 얼른 집에 들어가서 방문 열어보니까 엠버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죽은 건 아닌데 숨을 안 쉬고 정신을 못 차려요. 병원 가면서 이제 데이비드가 운전했고 티나는 CPR 막 했고 수술실 들어갔지. 이제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건데 데이비드 이 새끼가 아무래도 이상해. 지 대가리만 막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제대로 설명은 안 하고 미안하대요. 씨발 숱도 별로 없는데 대가리를 막 뜯더라고. 진이도 병원에 와서 말을 들어보는데 둘 다 경황이 없으니까 엠바가 살아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 새끼가 왜 미안하다고 하면서 대가리 뜯는지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거든 그때. 결국 엠버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딸이 죽은 거야. 이제 형사가 찾아오는데 데이비드를 아동학대로 체포하더라고. 딸은 죽고 남친은 끌려가고 우리 크리스티나 정신이 없죠? 일단 남친 편부터 들고 봤어요. 아동학대 아니다. 그러자 형사는 아니 왜 애엄마가 지금 가해자 편을 들고 있으셈? 혹시 네가 애를 때린 거셈? 이러면서 티나를 막 의심해. 자, 여기서 느낀 점은 병원이 데이비드를 신고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전부터 상처가 몸에 쌓여 있었으니까 처음 간 병원이라도 알아볼 거 아니야 의사들이. 사진을 따로 찾을 순 없는데 다큐에 나옵니다. 엠버 몸에 상처들을 마네킹에 표시해서 보여주거든요. 이건 씨발 애가 조심성이 없어서 다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배, 팔, 어깨, 인중 이런 데에 상처가 개 많아. 이건 누가 때려야 날 수 있는 상처들 같아.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에 충격으로 생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티나 남친 체포한 형사들이고 이게 체포될 때 그 남친 봐봐 머리숱 없는 거 뜯어서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요. 경찰 조사에서 데이비드는 원래 이날 엠버는 1시쯤에 낮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안 자길래 3시까지 TV 보여줬고 애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1시간 놀아주고 들어와 보니까 4시쯤 됐는데 그때 졸리다고 하길래 한숨 재웠다. 그리고 애가 안 일어나는 거래. 애 때린 적은 있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이게 이상한 거지. 애는 너랑
티나 말고는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 그럼 네가 아니면 티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게 맞대. 난 아니니까 티나라는 거야. 범인이. 티나는 가끔씩 애를 훈육한답시고 때렸는데 애가 말을 많이 해서 뺨 때리는 걸 본 적이 있고 말 안 듣고 뛰어다니다가 머리채 잡는 것도 봤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럼 이제 알겠어.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티나 말을 들어볼 차례야. 티나는 데이비드가 앰버를 때리는 건 본 적이 없대요. 이러면 자기가 의심받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너 애 때린 적 있어? 머리채 잡은 적 있어? 있대! 지 입으로. 근데 그건 다 훈육 과정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요. 티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폭력밖에 없잖아. 엄마 스피어 우먼이야, 아빠 포주야, 이런 새끼들이 뭐 친엄마 아빠가 자기 잘 키웠겠어? 양부모도 폭력이 있었고 자기도 남편한테 맞아봤고 이러니까 애를 키울 때도 말 안 들으면은 경험한 대로 했던 거죠. 그 정도나 방식이 중요한 건데 티나 말만 들어봤을 때는 뭐 어쨌든 아동폭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체포됐어요. 거기에 살해 혐의까지 붙은 거야. 경찰은 진술 비교해 볼 때 데이비드가 아니라 티나가 딸을 때려 죽였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티나는 알리바이가 있잖아. 아까 주유소 들렸다고 했고 담배 샀다고 했잖아. 편의점에서. 가서 물어보면 티나를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왔었다고.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 전에 때린 건 맞아. 근데 죽던 순간엔 지니의 집에 가 있었고요. 그때 엠버랑 같이 있던 사람은 데이비드야. 근데 이 새끼는 계속 4시부터는 애가 잤다고만 하고 있는 거지. 경찰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봤냐? 크리스티나 집에서 나가기 전에 애를 폭행했고 증상이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이유지만 때렸다고 인정했고 데이비드 말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부검 결과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엠버는 머리에 큰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죽은 건데 충격을 받고 15분에서 30분 안에 뇌출혈이 일어났을 거라고 봤거든요. 이게 인정이 됐으면 티나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야. 1시에 집에서 나왔으니까. 애초에 용의자가 될 수 없어요. 아동학대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살인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건이 이게 검찰까지 올라가더니 크리스티나의 아동학대와 살인이 다 인정됩니다. 검사는 전기의자형을 구형할 예정이래요. 남친인 데이비드 해린의 살인이 정황상은 더 의심되는데 이 새끼는 아동학대로만 30년 받았거든? 가석방되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럼 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냐는 건데 그 캐럴턴이라는 지역 색이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가 시골이고 외부인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미국에서 보통 이런 동네면은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역을 꽉 틀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곳에 외부인인 티나가 그것도 한때 초능력자로 어그로 끌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티나 양부모도 그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티나는 악령씨인 인간일 뿐인 거지. 근데 데이비드는 여기 토박이야. 사건을 담당한 형사 중에 얘 가족이랑 친한 사람도 있어. 이 형사는 아는 사람이기는 해도 사건과 관련 없다고는 자기 말을 하는데 그럼 뭐 씨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게 뭐 사실인지도 알아봐야겠지만 서로 다 알고 지내던 사이인 건 맞잖아. 티나의 과거를 알게 된 형사들은 야, 네 초능력이 있다며 그걸로 감옥 문 따고 알아서 프리즌 브레이크 해봐라. 존나 꼽주고. 같은 구치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은 야, 네 귀신 본다며 이러면서 또 꼽주고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얘가 정신과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주는 약을 그대로 다 먹은 거야. 이 약이 먹으면은 머리가 약간 띵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된대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정제였던 것 같대. 그러니까 크리스티나는 이 일로 이제 체포되면서 판결 날 때까지 조사를 제대로 못 받게 하고 반론의 기회도 안 주려는 게 아니었냐는 거야. 티나는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방법이 없어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딸 죽었고 바깥에서 남친이라는 새끼는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만 있는 것 같고 나는 애를 패던 것도 모자라서 죽인 엄마가 됐는데 무섭잖아. 지네 집에 글 쓰러 갔을 때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알려줄 거 아니야. 다 떠나서 사형 구형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니까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이걸 바로잡을 기회도 생길 거 아니냐. 사형수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가 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대 진짜. 30만 원에 해주는 국선인데 주로 사형수들 변호를 맡았고 경력도 많아요. 이러면은 지는 재판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그만큼 많은 재판을 치러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3명 빼고는 다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방어해준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자기 재판 맡아준다니까 크리스티나가 그나마 따잉따잉 했는데 이게 또 되짚어보면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변호사는 크리스티나 보이어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 의뢰인을 믿지 않아. 이길 생산이 안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이왕 하게 된 거 또 초능력자로 알려졌고 아동학대 사건 사이즈 크잖아. 자기 명성을 이어갈 좋은 재판이라고 본 거야 그대로만.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겠죠? 크리스티나에게 양형 거래를 해보재요. 하기 싫었어 얘는. 양형 거래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에서 시작이란 말이야. 나는 애를 죽인 적이 없는데 왜 그걸 인정하고 거래하냔 말이지. 근데 변호사가 지 혼자 검사 찾아가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검사가 또 받아주더라고. 유죄 인정만 하래. 그럼 사형 안 때린다고. 변호사가 이거를 알겠다 오케이 했는데 티나는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다음날 재판이야. 판사가 둘 불러. 엘포드 탄원서에 사인을 하래요. 자, 엘포드 탄원서 뭐냐? 엘포드라는 사람의 사건에서 시작된 건데 플리바겐이랑은 달라요. 엘포드 사건을 알면 좀 이게 얘기가 기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나는 무죄지만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고 나는 그걸 해명할 방법이 안 보이니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 조금만 해주셔라. 이런 희한한 탄원서입니다. 티나는 변호사만 믿고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해버렸어요. 딸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게 된 거야. 검사는 그래서 약속대로 사형은 아니지만 살인이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에 아동학대 20년을 구형하죠. 무기징역 플러스 20년이야. 판사도 그렇게 하재?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큐에서 이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봐요. 결정과 사인은 티나 본인이 했습니다. 저기가 그러겠다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죠? 막 이지랄해. 그리고 전 어쨌든 사형은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티나는 한 번도 제대로 재판을 안 받은 상태에서 무기징역을 맞은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불리하다고 포기했으니까. 반대로 데이비드 해린 남친 재판 다 받았어. 이 새끼야 뭐 지가 살려면은 티나에게 덤탱이 씌우는 길밖에 없겠죠. 애랑 둘이 있던 시간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면서 엠버는 티나의 딸이고 애를 돌볼 책임은 엄마에게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배심원단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역 사람들로 뽑아놨어요. 당연히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겠지 이렇게. 그래도 아동 학대는 인정됐는데 양심 있게 뭐 30년 때린 것 같고. 왜 이런 결정을 했냐니까 배심원 하나가 그래. 데이비드는 엠버의 친아빠가 아니라 애를 돌볼 책임은 친엄마에게 있습니다. 뭔 소리야. 정작 죽을 때 엠바는 데이비드랑 4시간 30분을 있었단 말이야 같이. 엠버가 깨어나지 않은 시간은 진술대로만 보면 오후 5시 반이고 병원에 실려간 시간은 6시예요. 여기서 부검이는 애 죽은 이유가 증상이 나오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머리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 시간대에 티나는 집에 없었다고. 애가 죽으면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어쨌든 엄마가 도의적으로 양심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죄책감을 갖고 그 정도 선을 바라는 거야. 그게 타당해. 이 상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 시간 계산도 못하는 인간들을 배심원으로 앉힐 일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요. 결국 재판에서 엠버랑 데이비드만 있던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저 같은 재판이야.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큐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새끼 데이비드 해린입니다. 하도 쥐어뜯어갖고 머리가 없잖아 지금. 2011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계속 이 동네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큐에서 연락 시도해봤거든요. 차단당했습니다. 답변이 안 와. 결론은 엠버의 친엄마는 티나고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은 친엄마에게 있으니 엠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티나 아니냐 이거를 주장했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티나 보이어는 아직도 지금 교도소에 무기징역수로 있다. 여기까지가 다큐 2부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3부는 뭐냐? 크리스티나의 무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 3부에서 이 과정과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뭐 제일 노잼인 편이지만 필요한 부분이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아저씨는 사실 1부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진작가 얀 베닝이라는 양반인데, 이 다큐 자체가 이 얀 베닝의 활약으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사회와 역사, 뭐 정의 이런 거를 주로 찍어오는 사람이래. 그래서 2013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었는데, 그게 여자 수감자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들도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이라는 다소 좀 선민의식에 차 있는 사진전을 열 생각이었어. 이때 이렇게 크리스티나를 찍으면서 사건을 알게 된 거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도. 그래가지고 좀 조사해봐야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몇 년을 취재했어. 근데 알아갈수록 크리스티나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느낀 거지. 그래서 사건을 알리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린 전시회가 이거예요. 판결, 크리스티나 보이어 사건이라는 전시회인데,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진작가니까 사진으로 진실을 알리겠다 이거지. 네덜란드 노테르담에서 열렸고요. 그 꼽추 사는 거기.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비정상적인 검찰과 편견으로 조사가 있었고, 변호사는 무책임했고, 배심원단의 이해 안 되는 판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됐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크리스티나 편은 얀 베닝만이 또 아니더라고. 자, 요 사람들은 조지타운 대학 법학과 학생들입니다. 이 학과에 무죄 입증이라는 과목이 있대요. 이 수업을 듣던 여학생 셋이서 과제로 크리스티나 사건을 조사한 거야. 여기서도 이제 알아갈수록 재판이 너무 이상했으니까 한 학기 수업 과제였는데 이걸 3년간 붙들고 사건을 계속 밝히기로 한 거야. 이제는 이제 뭐 과제 이걸 떠나서. 근데 아무리 밖에서 일해봤자 검사랑 경찰은 크리스티나를 범인으로만 봐요. 과거의 초능력으로 사람들을 크게 속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망한 애 몸엔 엄마라면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상처들이 많다. 우리도 그때 엠버만한 딸을 키우던 아빠들이었는데 엠바의 상태 보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애한테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죽게 만든 건 결국 애 엄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티나에게 살인의 혐의를 물었을 뿐이다. 이게 논리예요. 사건이 일어나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은 하나도 안 해, 이 새끼들. 이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무죄라는 건 아니에요. 물어봐야 할 걸 안 물어보고 결론을 내렸으니 그 결론에는 결함이 많다는 게 크리스티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학생들이 그때 그 검사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엠버를 죽도록 만든 치명상을 입힌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검사의 대답이 아주 그냥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아요. 누가 치명상을 입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얼탱이 없어갖고 왜요? 물어보니까 검사가 존나 당당해.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 지랄을 하고 있어. 3부 마지막에도 캐럴턴 사람들이 티나를 안 좋게 생각한 이유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 지역에 변태로 소문난 할저씨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티나랑 불륜관계였어. 문 영상도 찍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티나가 돈을 받아왔대. 몸 팔아가지고. 비디오 찍으러 간 날도 뭐 엠버랑 몇 번 간 적이 있대. 보는 앞에서 안 하고 뭐 옆방에 재우고 뭐 찍고 뭐 그랬겠지. 이런 건 당연히 크리스티나가 미친년인 건 맞아. 왜 그랬냐고 하면은 당장 애를 먹이고 뭐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돈이라도 벌어야 됐고, 생활비 벌려면 그 당시에는 뭐 나는 악마랑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해요. 검사가 이걸 또 문제 삼아.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 뭐 너뿐이냐. 그 변태 할저씨 집에 가서 돈 받고 영상 찍은 사람은 근데 너뿐이다. 도덕성을 문제 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 따지고 들자면 문제는 되겠지만 애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꼭 재판에 자신 없는 새끼들이 도덕성 문제를 끌고 들어와. 캐럴턴이라는 동네가 학연지연 혈연으로 존목질이 심한 시골 바닥이고 주민들이 다 기독교 신자면은 이 양반들 눈에는
동네 네임드 변태할배한테 몸 팔던 유부녀인데 애 때리고 방치하고 투능력도 있어? 괴물로 볼만해. 원래 인간은 범죄 사건 앞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이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토박이인 데이비드에게는 없는 잣대를 크리스티나에게는 더 과하게 들이댔을 수가 있죠. 그래도 사건의 쟁점은 티나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냐, 나쁜 엄마냐, 이게 아니야. 누가 엠버를 죽였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한 새끼도 말하지 않아요. 담당 변호사도 문제가 심해. 사형수 전문 변호사라고 자기 마케팅 해놓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 변호사라면 당연히 의뢰인 만큼 사건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티나 사건에서 이 30만 원씨가 청구한 영수증을 보면은 재판에서 108시간, 재판 안 할 때는 17.75시간을 들였다고 해놨어요. 일한 만큼 시급 쳐달라는 건데 이 시간 합쳐봐야 6일이 안 됩니다. 이 법대생들은 8시간씩 3년을 팠어, 한 사건만. 살인사건인데 변호사가 돼갖고 일주일도 안 들이고 의뢰인만큼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겠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근데 이 새끼도 또 떳떳해. 사형 면하게 해달래서 면하게 해줬는데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님? 이래요. 결국 이제 이 법대생 3명이랑 사진작가 그 얀, 그리고 티나 친구들 모여가지고 30년이나 지났어 이미. 엠버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지켜달라는 거야. 재판부터 열려야 뭘 주장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부터 하는 거지. 여기에 검사가 바뀌었어요. 뭐 그 당시 검사는 뭐 늙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새로 들어온 자료로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다큐가 끝나. 근데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검토 중이래. 씨벌. 크리스티나는 뭐 계속 감옥에 있고. 여기까지가 다큐의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소감 말하고 평가하고 끝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일부를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분야였고, 지금의 내 성격, 범죄 사건을 소개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마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랜디 책을 많이 읽었고, 초능력자들은 되게 비응신들이다, 구락꾼들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나도 뭐 이런 영상 보면은 파헤치려고 한 적들이 많았거든. 초능력자. 과거 성장 배경을 볼 때 아마 높은 확률로 관심이 필요한 구라쟁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건에선 그게 관계가 없고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뿐이야. 이분은 크리스티나 편을 들지 않아도 존나게 답답한 편이에요.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수사, 재판 전개고 검사나 변호사나 뭐 다큐에 다 나오는데 존나 당당하게 그냥 지 일을 했을 뿐이래. 아이 씨발, 그러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상황도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크리스티나가 애를 때려서 가르친 건 맞는데 그걸 보고 남친인 데이비드도 비슷하게 애를 따라서 대했을 가능성이 있어. 자기 그때 실업자 되기도 했으니까. 화풀이 삼아서 여친 몰래 때리다 보니까 애가 어느 날 죽었네. 조사 내용에서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데 이걸 확인하지 않았어. 검사 새끼가 제일 문제죠. 그날 엠버와 데이비드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난 모름. 이게 씨발 할 소리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지 일이라고. 근데 뭔 개 뻘소리라고 있어. 티나도 좀 웃긴 게 계속 애 몸에 상처가 나고 있는데 뭘 믿고 자꾸 남친한테 애를 맡기고 있어요. 얘도 답답해. 내가 볼 때 티나는 잘못이 없는 건 아니야. 데이비드를 너무 믿었고, 사람 믿는 게 뭐 잘못은 아니지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어. 근데도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지. 그 결과가 뭐냐고. 지만 덤탱이 쓰고 살인범 된 거 아니야. 그나마 이제 3부가 노잼이지만 좀 이제 소화제를 좀 먹여주는데, 오래 지난 사건인데도 이제 무죄를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라 크리스티나가 결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결백한지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그거부터 하자는 거야. 근데 다큐는 크리스티나가 좀 이제 엠버를 죽게 한 건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연출을 한 것 같긴 해요. 팀 크리스티나 이렇게 결성된 건데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고 출소 시도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은 님들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야. 그래도 애를 돌보는 건 엄마 책임이니까 결과적으로 크리스티나가 엠버를 죽인 거나 뭐 다름없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뷰가 쌩까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는 데이비드를 의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되게 비슷한 입장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가 어떻다 저렇다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간만에 이제 훌루에서 다큐를 하나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넷플릭스 다큐가 최고다. 예? 스타일도 나랑 맞고 전개 방식이나 속도감, 연출들이 왜 현재 모든 OTT에서 다큐 맛집은 넷플인가? 예, 이거를 이제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훌루의 특징은 그게 있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 여러 편으로 나온 거는 또 주제별로 영상을 나눠서 보니까 나름 이제 골라 보는 맛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래도 아직은 넷플이다 싶어요. 훌루 좀 훑어보니까 제가 이제 범죄 사건 10년 소개했지 않습니까? 1000개 넘는 사건을 알아봤고 요즘 사건보다 꽤 지난 옛날 사건들을 저는 주로 하는 편인데 아직도 모르는 사건들이 많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찾아보면 또 해외에선 또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만 몰라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종종 훌루를 둘러볼 생각이라 뭐 넷플 다음으로 많이 보지 않을까 뭐 그렇고요. 이게 또 뭐 저만 준비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다큐라는 게 님들아가 좀 도와주셔야 돼. 댓글로 무슨 다큐 해주라, 어디에 뭐 올라왔는데 신작이다, 요거 재밌다, 빨리 보고 와라,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돼. 예? 제가 뭐 후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해주면 좋은데 예. 구독이나 좀 해주시고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이보이 많은 것들 부탁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그래야지 좀 이게 다큐 리뷰가 오래 될 수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초능력자였던 살인범 이야기 한번 알아봤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재밌는 다큐 보고 또 리뷰 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